반갑습니다. 바람국어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시느라 고생 많았지만 분석은 해야 돼. 그렇죠? 그 점수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제 시작했어. 그렇죠? 올해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 하나 봤으니까 오늘 이거 분석하고 이거 보시고 주무시면 돼요. 은하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설이라는 컨셉으로 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올리면 밤이 되지 않을까. 업로딩 하는데 저번에 3월 학평 올려보니까 1시간 반 올리는데 5시간 걸리더라. 지금 낮인데 아마 올라가고 나면은 밤 될 거야. 그래서 아마 밤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보시고 아무튼 주무시고 수업 시간 내일 뵙자고요. AB형 총평을 좀 해보면 딱 2마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두 번째, 너의 실력이라 볼 수 없다 라는 게 두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수능에 나오면 만약에 이 정도 연계열과 이 정도 난도로 수능에 나오면 1등급 컷은 100이에요. 그냥 100이야. 2등급 컷은 99 뭐 이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낯설기도 하고 첫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좀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예상해 보건데 A형은 98, 뭐 혹시 97? 좀 되지 않을까 보겠고 B형은 96, 혹시 97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려운 문제가 정해져 있고 그 어려운 문제조차 답이 잘 보여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야. 그래서 등급 컷은 낮아지지 않겠다. 2등급 컷, 3등급 컷까지도 아마 그 등급 컷 간의 차이가 3점 정도로 붙지 않을까, 2점에서 3점으로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문제 틀리면 3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까지 밀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면 너가 다 풀고 다 맞고 15분 남았어. 그럼 잘했어. 좀 잘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도의 연계율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어떻게 분석할까에 대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번 지문은 연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지문을 낯설게 보기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문제에 대한 분석은 꼼꼼하게 해보자고. B형 먼저 보겠습니다. B형 먼저 보고 시험지 가져오셔서 같이 들고 저랑 먼저 같이 보자고요. A형 친구들은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A형 지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볼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A, B형 공통인 문제들은 같이 보자고요. B형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학법 문제가 첫 지문이 3문제가 나왔네요. 조금 이번에 지문 수를 좀 줄이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비문학도 한 지문이 적게 나왔죠.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나오고 독서와 생활 지문이 안 나왔어요. 독서 지문이 안 나왔어. 생활과 독서가. 그런데 뭐 제일 빠지기 좋은 지문이고 제일 쓸데없고 쉬운 지문이었는데 아예 빠져버렸네요. 언젠가 금방 빠질 건 같았는데. 그러니까 지문 수가 좀 적어진 대신에 문제 수가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봐야겠다 정도로 알 수 있어. A형은 5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A형은 예술이 나왔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래서 5지문이 나오고 역시 독서 지문이 빠져있네요. B형 화법 1번부터 보시면 1, 2, 3번 문제는 대화고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야. 화법이 나오면 대화 상황을 이해하시고요. 유형별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대1 상황, 1대 다 상황, 다대 다 상황 부분에서 나오는 포인트들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면접자와 피면접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면접자 선지 1번, 2번, 3번은 면접자만 보시는 거죠. 피면접자 선지 4번, 5번은 피면접자만 보시는 거죠. 면접자 4개, 피면접자 3번 얘기했어. 그 안에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선지 하나에 그 지문 하나에 선지 하나씩 날아가니까 하나씩 그으시면 돼. 흐름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그으면서 읽으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이 4번인데요. 피면접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확인한 뒤 다시 답변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 부분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한 거기 때문에 1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 그렇죠? 2번도 내용상으로 파악하면 되겠는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니까 기억, 니은 앞뒷부분의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의 내용의 관계,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는데 2번 정답은 5번이에요. 틀린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어떻게 노력해 왔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2번에 4번이랑 5번 선지가 서로 박치기 하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문제는 지문 마지막 부분에 표현수단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보기 문제 보시면 얘는 보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상식, 지식 내려놓고 보기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두 가지를 줬어. 답변이 사실 답변과 의견 답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잡으셔야 돼. 비교와 대조가 이루어지면 차이점의 기준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답변은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의견 답변은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대. 걔네 둘이 서로 엉키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답변인데 견해 얘기하거나 의견 답변인데 구체적인 정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3번 문제가 뭐였냐면 표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사실 답변이지. 느낌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는 건 정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사실 판단이겠지. 그러면 4번, 5번 선지는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1번, 2번, 3번에서 사실 판단을 물어보는데 2번 보시면 짐작하라 그랬죠. 얘는 견해가 되겠고 3번 문제 보시면 3번 선지 보시면 두 개를 모두라고 묶었지. 그러면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없을 거잖아. 그래서 답이 1번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4번, 5번은 뭐 5번 문제는 틀린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4번 문제 우리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어. 이거 나온 적이 없는데 담화 표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담화 표지라는 말 처음 등장했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으면 세모하시면 돼.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4번에 구성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거 때문에 끙끙하면 안 되지. 그런데 각주가 달려있지 않은 단어라고 한다면 문맥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아주 기본 단어가 아니라면. 그 기본 단어를 몰라? 제 블로그에 오시면 하루 수능업이 매일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그냥 어디서 보면 돼. 뭐 로그인, 회원가 필요 없어. 매일 와. 블로그.naver.com 9콩 오시면 되겠습니다. 9콩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간접 광고가 본 강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에 4번 보시면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한대. 그러면 담화 표지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구조라는 게 뭐야? 흐름과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할 때 흐름과 순서를 알려주는 부분이 담화 표지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담화 표지는요, 언어적인 표지와 언어 외적인 표지가 있는데 말로 순서를 알려주는 게 뭐야? 첫째, 둘째, 셋째,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되겠지.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 찾으면 돼.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죠. 그런 것도 되겠고 언어 외적인 표현은 비언어와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걔네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낯설다고 문제가 틀리지 않아요. 찾으면 돼.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뭐 5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용상 좀 정답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라서 틀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넘어가시면 6, 7, 8번입니다. 작문에서 세 문제 나왔는데요. 작문 문제를 풀 때는 특히 개요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개요의 일반적인 형태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작문은 무조건 유형별 접근이야. 유형을 완전히 알고 무슨 문제 나올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 가장 많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개요 수정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개요를 수정하고 보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개요의 일반적인 형태를 아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개요를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본다면 각각의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미리 알 수 있어. 일반적인 개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발화 상황이라면 흥미있는 주제로 시작해서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뭐 이렇게 시작한다는 이야기지. 그런 다음에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요즘 어떠어떠한 게 뭐 유행합니다. 이러이러한 게 일반적이죠. 라고 이야기하지. 중간 부분에서는 무조건 어떤 구조인 거야? 원인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의 출제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게요? 그렇지.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라고? 원인은 원인 자리에, 문제는 문제 자리에,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 자리에 있어야 돼. 상하이 항목 간의 관계가 더더더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은 어때요? 요약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데 물론 강조하는 내용은 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여야겠지. 지역적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출제의 포인트가 될 거야. 6번 문제는 좀 낯선 형태이긴 해요. 그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신 유의사항 안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아닌 거 그으시면 되겠고 7번 문제가 요 문제죠. 그렇죠? 7번의 정답이 4번인데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해결 방안이지. 해결 방안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문제는 문제 자리에,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 자리에, 그 다음에 현황과 실태는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주소를 찾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8번 문제가 있는데요. 결론에 들어갈 내용이래. 요거 두 개 확인하시면 돼. 요약하고 강조하고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얘는 뭐 어렵지 않았겠습니다만 5번이 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야. 그치?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돼. 갈등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가 없겠지.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2번처럼 글 전체 논지에 반하게 되거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이제 작문과제, 학생의 초고와 담겨 있는 부분인데 9번 문제는 좀 지나치다, 그렇죠? 너무 쉽게 나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그게 선지에 나와버렸네. 좀 풀기 민망한 문제고요. 틀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 10번에 고쳐쓰기가 나오면 10번에 조건 제시형의 쓰기 문제가 나오면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형식 조건과 내용 조건. 어떤 걸로 먼저 그으라 그랬어? 형식 조건을 찾아보면 2개에서 3개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용 조건으로 가시면 돼요. 조건 3가지 줬어요. 가치를 제시하고 독자에게 요구하며 직유법을 사용하래.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거, 눈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그으시면 돼. 직유법, 처럼같이 드시야. 이거 잘 보이지? 직유법만으로 4번, 5번이 날아가줘요. 요구하라 그랬으면 어디 나와야 돼?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나오겠지. 여기에서 답이 나와, 1번은, 그렇죠?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이렇게 내용 조건은 마지막에 건드리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건 읽어봐야 돼. 시간이 걸려. 그런데 수능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형식 조건에서 답이 나와버려. 거의 나와. 그래서 쉬운 거부터 그어 나가면 남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접근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했어. 그렇게 해야 돼. 자, 문법 문제는 딱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아주 기본기를 물어보고 저희가 문법에서 강조를 드리는 건 도구어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도구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음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음, 모음부터 구분하는 걸로 거기부터 시작인 거야. 그거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그렇죠? 11번 보시면 한글 맞춤법에 소리나는 발음이, 소리나는 표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돼. 들어서다를 들어서다. 뭐가 되겠어요? 여는 발음하고 있지? 1번에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음화가 되겠고 2번에 그렇지가 그렇지가 되겠대. 히읗이랑 지읒이랑 합쳐져서 치읒됐죠? 축약 형상이 되겠고 해돋이 디귿이나 티읒 뒤에 이모음이 오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 부계음화. 포인트가 어디라고? 이모음에 해당하는 음문이 형식 형태소라고 그렇죠? 형식이 아니면 어떻게 돼? 형식이 아니면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강조 드린 부분이야. 제일 강조 드리는 부분이야. 그렇죠? 11번에 1번 보시면 연음 현상이고요. 11번에 2번 보시면 높이다를 높이다로 잘못 적는 게 아니라 걔를 기역처럼 연음했으면 어떻게 적었겠어? 높이다라고 적었겠지?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 니은은 거센 소리 되기, 거센 소리,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파열음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얘가 기역 같은 기사 소리가 되겠고 된 소리는 쌍둥이 친구, 그쵸? 거센 소리는 이 친구가 되겠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겠고 5번의 금부치도 마찬가지죠. 금부치니까 구교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12번은 고쳐 쓰는, 외우는 거 아니야. 12번처럼 문장 호응이나 단어의 호응 나오면 외우지 마. 그대로 읽으면 돼. 그쵸? 나와 있는 거 대로 읽으면 돼. 1번의 주어와 서술의 호응 보시면 돼요. 사람은 경향이다. 사람은 것이다. 안 되겠지.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돼. 5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인데 누구나와 누구도라고 나오면 누구도는 부정어와 호응하지. 누구도 할 수 없다. 누구도 모른다. 이런 식인 거지.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외우지 말고 많이 읽어봐.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찾아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 맞춤법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맞춤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그을 수 있으면 걔가 정답인 줄 아실 수 있어. 외우려고 들지 말고 선지와 보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도구어를 암기하셔야 돼. 13번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 제가 강조드려요. 외우지 말라고. 외래어 표기법 제발 좀 외우지 마고. 왜 외우니? 이렇게 주는데. 그렇죠? 왜 외우고 있어? 그냥 읽으면 되겠지. 된소리 대기. 그럼 J가 2개였겠지. 라고 5번 정답 쓰실 수 있어요. 외우지 마. 그냥 읽어. 나도 몰라 이런 거. 읽어 그냥. 그렇죠? 14번 보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 김서방이 아가씨야? 그럼 김서방 트랜스젠더야? 그냥 읽으면 되는데 화자, 청자 찾다가 시간이 좀 가죠. 시간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 시간은 포함되어 있어. 그냥 누가 얘기하고 누가 듣고. 할머니가 어서 와라. 김서방 잘 지내지? 고모가 내 엄마, 할머니가 화자, 고모가 청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화자, 청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칭어가 이번에 수능 문제에 몇 개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마. 뭐 아주버님, 뭐 아가씨, 무슨 뭐 숙모, 시아주버님, 올케 뭘 나도 몰라. 그냥 형 하면 되고 누나 하면 돼. 그런 거 외우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 풀 수 있어. 김서방 아가씨 끝난 거야.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외우지 마. 제발 외우지 마. 그 시간에 그냥 영어 단어 외워.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15번은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합쳐지던가 또는 본용어과 본용어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 연결되는 건 물론 연결 어미가 들어가겠지. 그쵸? 보니, 서 뭐 이런 거 들어가겠지. 개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얘네들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어? 뒤가 보존지 본인지 어떻게 알자 그랬냐면 앞에 있는 본용어는 가리자 그랬어. 그래서 의미가 통하는지 얘가 둘 다 본이면 하나의 의미는 살아있을 거고 뒤에가 보조일 경우에는 의미가 말이 안 돼요. 내가 고기를 먹어본다. 먹어 지어봐. 내가 고기를 본다. 보는 게 아니잖아. 맛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본용은 보조용어이 되겠지. 그가 가방을 들고 가요. 그러면 들고 앤드 가는 거야. 들고 지어봐. 그가 가방을 가요. 가는 의미도 있었지. 드는 것도 있었지. 리프트 앤 고지. 두 개 이거 살아있지. 이런 경우는 본용은. 특히 본용어의 경우에는 중간에 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 그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줬지 외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낯설음으로 좀 당황할 수 있는 거지.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읽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야? 아서로 바꿀 수 있으면 본용어이래. 그럼 아서를 넣어보면 되겠지. 살아서 가다, 받아서 가다, 닮아서 가다. 받아서 가다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살아서 가다와 닮아서 가다는 본용어이 아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기억에서 표제어로 실렸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이란 단어라는 건데 원래 한 단어란 얘기인데 요게 살아가단지 닮아가단지는 모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선지를 보세요. 살아가다밖에 없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헷갈리게 내지 않단 말이야. 네가 단어를 다 외웠어? 사전에 실려있는 단어 다 외우고 있어? 이런 거 안 물어봐.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구분 기준은 보기에서 준다는 거지. 그래서 살아가다가 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마지막에 닮아가다와 받아가다를 요 구분대로 나누시면 돼요. 아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쓸 수 있으면 본용어이 지금 반드시 띄었어야 되거든. 띄어쓰기의 제1원칙 저랑 하나만 외우자 그랬어. 뭐예요?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단,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것만 외워. 다른 건 필요 없다니까. 그것도 나와 있어. 단어와 단어는 띄어쓴다.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를 쓰인다라고 돼 있어. 그대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건 없어. 그런데 이런 걸 안 경험해 보면 어려워. 저는 다 수업자에 건드렸죠. 우리는 웃으면서 쉽게 풀었어. 옆 친구 땅 뻘뻘 흘릴 때 우리는 잘 풀었어요. 16번은 고전문법입니다만 고전문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중세국어에 대한 중세국어 문법 교육론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야. 16번 뭘로 갈려요? 양성음성으로 갈려요. 이거 제가 이형태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만 양성과 음성문 구분하자고 이야기를 드려요. 양성은 아하고 오계열 여기는 아래하고 나와 있네. 음성은 어하고 우 이런 것들이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거를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보기 있잖아. 그렇죠? 남이, 거북의, 대왕, 나무라고 나와 있지. 사람이냐 동물이냐 높이는 대상이냐 사람도 동물도 아니냐 통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들은 아하고 아래아가 있네. 양성이 돼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 다섯 술 위. 술이 몰라? 오른쪽에 해석이 있어. 술에야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지. 그럼 시옷밖에 없잖아.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전문법을 복잡하게 배우지 말고 많이 외우지도 마. 저는 고전문법을요 30분 동안 해요. 수능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수능 국어 전체에서 고전문법 30분이면 돼.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고전문법 길게 할 수가 없어. 짧게 가자고. 그렇죠? 확실한 것만 하자고. 그 다음 나온 지문은 작가주의인데요. 이거는 인수에 있는 지문 연계됐네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맥커핀 그거 가지고 연계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정도 연계는 많이 된 편이긴 한데 실제로 수능에서 EBS가 연계되면 한 줄 연계야. 개념 하나 연계. 맥커핀 하나 붙들고 왔어. 나머지는 새로운 내용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덜 연계가 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 될 거야. 이거는 작가주의를 가지고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뭐 틀릴만한 문제는 딱히 없으세요, 그렇죠? 뭐 그 마지막에 히치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치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작가주의가 할리우드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감독의 역할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겠지. 감독을 중시 여기는 작가주의, 감독을 영화 여러 가지 소품들, 여러 가지 구성 중에 하나로 보는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그쪽에 상업적인 영화를 나누어서 보시면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맥커핀 트릭이라는 거 아시면 18번도 푸셨을 것 같고 넘어가시면 21번에서 24번 지문인데요. 이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명제 나오는 지문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문제 쭉 보니까 정합설이랑 명제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쌍미줄이죠. 물음입니다. 이 지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 정합설 네모 하나 하시죠. 그렇죠? 정합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동합 없겠다. 그죠? 이거는 알 수는 없겠고 정합적이래요. 그렇다면 정합적은 무슨 의미일까? 다시 쌍밑줄. 그렇죠? 답 나오네. 명제들 간의 관계. 정합설은 명제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명제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정합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네요.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왔다. 달라 끝났죠. 쌍밑줄 전개 방향 되겠다. 얘를 어떻게 설명하겠대? 명제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설명하겠대. 동그라미 하시죠. 모순 없음. 그렇죠? 모순 없음으로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함축으로 설명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설명적 연관으로 설명하겠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의 관계가 뭘 설명해 주는 거야? 명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합설을 이야기해 주는구나를 놓치지 않고 가셔야겠다. 그렇죠?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모순 없음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이요.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밑줄 하나 그을게요.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명제들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될 수 없는 명제. 모순이라는 말 우리 알고 있는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한 입장에서 은주는 문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안 되니까 정합적이어서 참이죠. 그런데 세모 돌리시면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에 예서처럼 전혀 관계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참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대. 밑줄 하나 쭉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도 참일 수 있는 문제가 생긴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얘가 문제고 얘가 해결 방안이 되겠네. 그러니까 함축이 돼.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른대요. 명제 A가 B를 함축한다라는 것은 밑줄 긋죠.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A가 참이면 B는 무조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함축이래. 다시 말하면 이렇게 포함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함축이에요.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참이면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라는 모순이 없어도 정합적이지 않죠. 그렇지. 얘가 포함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주는 학생이라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함축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모 돌릴게요. 또 문제가 있나 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엔 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대요. 이게 또 문제가 있어. 이게 뭐예요? 과도하게 제한되는 게 문제예요. 밑줄 하나 그으시고.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 설명적 연관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3번이네요. 여기 해결 방안이네.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라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죠. 그렇지. 운동신경 좋으면 다 농구 잘해?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찍었죠.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럴듯한 설명이 되면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애매하긴 해. 그럴듯이라는 말이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역도 마찬가지야. 농구를 잘하면 운동신경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 항상 되는 건 아니지. 키가 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두 경우 각각 설명에 사용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얘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까? 정합설 이야기하니까.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 밑줄 긋죠?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도 포괄.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 밑줄 하나 쭉 그으시면 함축이 되면 설명은 무조건 되는 거래. 함축이면 설명이 되는 거래. 그렇죠? 그러나 세모 돌릴게요.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 말 자체가 좀 모호하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최근에 확률 이론을 활용해서 발전시키고 있대. 연구 중인데 얘가 좀 모호하긴 하대. 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 용어들의 관계를 알아야 돼. 얘네들은 다 뭐야? 명제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모순이 없는 관계. 얘는 A가 참이면 B가 반드시 참인 관계. 얘는 A와 B가 서로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헷갈리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뭐 그나마 좀 이 지문에서 21번 문제가 제일 어렵네요. 하나씩 보자고요. 1번 선지입니다.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 그렇지. 키워드죠. 뒤지면 안 되죠. 2번 정합설에서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새로운 명제가 정합이면 새로운 명제도 참. 그게 정합설이지. 3번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참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그렇지. 모순이 있으면 포함관계가 안 됐을 거 아니야. 함축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지. 참이 아닌 명제는 포함이 안 됐을 거야. 모순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4번이야. 함축 관계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A, B는 모순이 없어야 돼요. 포함관계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모순 없는 명제여야지. 포함관계니까. 함축이 돼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5번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때문에 정합설은 한계가 있다고 나오죠. 제가 이거 읽을 때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뭔가 문단 끝에 단서가 달려있으면 내용일치 문제에서 잘 나와요. 1, 2번 문제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 달린 단서는 1번 내용일치에서 1, 2번 나온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팁. 원칙은 아니야. 팁이야 그냥. 22번은 모순 관계 얘기하면 되겠죠. 키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겠지.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야. 이게 만약에 작다였으면 이 관계가 모순이 안 되겠지. 같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뭐 잘 냈고요. 23번은 솔숲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솔숲이 그냥 관계가 없지만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겠고. 24번은 뭐 문제를 밝히다. 그거 없고요. 그런 말은 없지. 넘어가시면 별의 절대 등급. 이 부분도 역시 인수랑 연계가 된 부분이고 이거는 너무 많이 연계가 됐다. 너무 많이 연계가 되고 지문인데 걸리는 시간 글쎄 1분이면 다 있지 않았을까? 26번이 조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지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뭘 보셨어야 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별의 밝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의 밝기를 이야기하니까 겉보기 등급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1등급과 6등급이 100배 밝고 2.5배 차이.
두 번째 문단은 겉보기 밝기가 별빛의 양이라는 거 밑줄 하나 그으시고. 근데 별빛의 양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복사 플럭스로 결정이 된다고. 복사 플럭스는 어떻게 결정이 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세 가지 관계를 잡으시면 되겠네. 그런데 겉보기 밝기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지. 그래서 뭘 봐야 돼? 절대 등급을 봐야 돼.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파색 3.086 곱하기 10의 13승이 1파색인데 그거에 10파색 정도의 거리를 놓고 그 정도에 있을 때 밝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등급이죠. 주의할 거 하나 있어. 그럼 절대 등급도 겉보기 등급에 들어가지. 맞아요? 괜찮아? 그렇지?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보는 위치야. 어디에 있든. 절대 등급은요. 걔를 10파색의 거리에 갖다 놓고 보는 거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등급은 어때요? 강도가 밝을수록 크고요.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과 표면 온도에 따라서 비례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 부분이 연계가 됐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빛이 별이 가지고 있는 밝기보다 밝게 보여. 그럼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지. 원래 밝기보다 어두워 보여. 그럼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멀리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리 지수네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건 등급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야. 그것만 오해하지 않으면 뭐 틀릴 건 딱히 없겠고. 25번 문제 보시면 이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정답이 5번인데요. 마이너스 1등급과 1등급은 어때? 두 단계 차이 나는 거지. 그럼 2.5배 제곱만큼 차이 나겠지. 그럼 뭐 틀리신 분 없을 것 같고 26번은 좀 따져봐야지. 귀찮지만 그치? 선지 같이 보면서 가자고요. 1번부터요. 별 A는 별 B보다 광도값이 크다.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지. 근데 반지름이 10배 작고 B가 반지름은 10배 작지만 표면 온도는 10배 크죠. 표면 온도는 4제곱 할 거지. 그럼 B가 더 큰 거지. 그죠? 2번. 계산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관계만 보자고. 2번. 별 A는 리겔보다 밝다. 리겔은 마이너스 6.8이고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리겔이 밝죠. 3번. 별 B는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100배 밝다. 5등급 차이가 나고 있지? 그럼 100배 맞지. 첫 단락에 나와 있죠.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 밝다. 맞아요. 4번이요. 이거 주의하실 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도 눈으로 보는 거고 절대 등급도 눈으로 보는 거야. 다만 10파색에 놓고 보는 거야. 4번.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색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B는 거리 지수가 7이고 북극성은 5.6이었죠. 그러니까 B가 더 멀리 있는 거지. 5번이요.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지구에서 볼 때니까 겉보기죠. 겉보기 등급 1이랑 2가 되는 거니까 밝게 보이는 거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작은 게 밝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상업 광고. 역시 그 수준에 나와 있는 광고 표시를 좀 응용해서 나온 지문이긴 한데 첫 단락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다양한 규제 방식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걔가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 나오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이어져요. 중간에 깔려 있는 건 뭐야? 전제야. 요렇게 중간에 전제가 깔리면 길을 잃지 말라고. 전개 방향을 잘 잡고 가라는 얘기야. 중간에 깔린 전제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느냐? 기업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나온다는 거지. 중간 부분 잘 읽으시고 글 끝까지 끌고 나왔으면 아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보실 수 있었을 거야. 27번은 이게 지금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다양한 규제 방식이 글의 전개 방향이었다? 제목에 나와야겠지. 맞습니다. 그냥 걔로 끝나고요. 28번은 너무 쉽고 29번은 소비자 책임과 기업 책임을 나누어서 비교와 대조하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책임을 물면 소비자가 유리해지는 게 아니지. 소비자가 입증할 책임이 생기는 거지.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거겠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30번도 마찬가지 소비자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책임 부담 원칙 둘이 막치기 하지 선지가 그냥 지 안에서 막치기를 해. 가볍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문학도 좀 쉬웠네요. 문학은 김광균의 와사등 2000년 기출입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나왔었고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강조드린 건 뭐냐면 일단 김광균과 김기림이 지향하는 모더니즘을 이해하자 그랬어.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 문명의 삭막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2000년 기출 나왔을 때 뭐가 나왔어? 부정적인 시어 골라내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차단한, 비난, 홀로, 슬픔, 날개를 접고, 창백한, 무성한 잡초, 벙어리, 어둠, 낯설음, 눈물겹다, 공허하다, 비애, 어두워, 슬픔, 차단한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위기를 설명해준다.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이 드러나 있고요. 박용래 울타리박은 천문의신데 여기에서는 정서를 잡아야겠지. 그래서 저희가 화자, 대상, 상황, 정서를 잡아요. 그렇죠? 머리가 많은 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 개꾸죠.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사랑스러운 동그라미네, 긍정이네요. 그 길에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대승은 전부 다 뭐야? 긍정, 동그라미가 되겠지. 타, 듯, 철음같이 듯이양, 직유법 쓰였고요. 열거되는 대상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통점, 유사성이 있다. 전부 다 사랑스러움과 연결이 되겠구나. 천연이 자연 그대로, 내추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고요. 울타리 밖에도 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배려 지금 뛰어나다, 그렇죠? 오래오래 잔광이 눈이 부셔요. 무슨 마을이 있다, 무슨 마을이 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고, 시골 마을의 상황이 어때요? 청량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긍정이야. 얘는 태도는 어때요? 그냥 긍정이지 뭐. 근데 자연물도 있으니까 예찬적인 태도도 볼 수 있겠고, 화자는 마을을 관찰하고 있죠.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다. 대꾸법, 직유법, 열거법 이런 것들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1번 보시면 수미상관 가는 되죠? 나는 안 되네요. 정서변화 XX. 2번 영탄조 표현 가는 되죠? 나는 안 되겠네요. 눈물 줬구나 모르겠고요. 4번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비유법에 뭐 있어? 은유, 직유, 대유, 그렇죠? 또 중의, 뭐 등등 풍요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의인법 다 됐지, 그렇죠? 됐다 동그라미. 뒤도 어때? 직유 됐다 동그라미. 공간에 대한 인식, 도시의 삭막함,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동그라미 같이 3번이네요. 어둠과 밝음의 대조 없습니다. 어둡고 밝다는 말이 가에 나오는데 걔네들이 대조가 되는 게 아니야. 찬란한 야경은 그냥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긍정적 미래 암시, 희망적 낙관적 X고요.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요. 이게 뭐야? 나라는 글자가 있냐 없느냐. 가에는 있죠. 나에는 없죠. 32번 보시면 기억은 쓸쓸함자죠. 부정적인 상황. 2번에 니은은 공감각적 표현.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스미는 건 촉각이죠. 어둠은 시각이죠. 근데 어둠이 스미다. 주소관계가 되지. 시각의 촉각화 되겠다. 뒷부분이요.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 시에서의 거리감은 심정적인 거리야. 거리가 가까우면 좋아하는 거야. 멀면은 싫어하는 거야.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면 이성적인 관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이 어둠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인식이 아니야. 이 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게 아니야. 답이 2번이 되겠다. 33번 보시면 김광균 이미지즘, 상실감, 소외감, 회화적 이미지. 박용래는 모더니즘과 전통과 자연결합, 토속적,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대로 찾아가면 돼. 그렇죠? 찾아가서 정리시키면 돼. 1번 가나 주로 시각적 이미지 맞죠? 회화성 같은 말이네요. 2번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 나는 순차적 흐름. 시간의 흐름은 알 수가 없잖아.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표가 2개 이상 나와주던가 직접적 표현이 있어야 적은 더 밤이 들어. 그런 거 없지. 답이 2번이겠다. 메신저들은 긍정, 부정 찾으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는 수능 특강에 A, B형 공통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역시 올해 이번 시험에도 A, B형 공통 나와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건우네 집에 가정 방문 가는 내용이고 중략 부분 이후는 연계지문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돼 있어? 어떤 내용 돼 있냐면 앞부분에는 나랑 건우 엄마 만나는 이야기야. 그렇죠? 나랑 엄마랑 이제 건우 가정 방문하는 내용인데 소설은 뭐라 그랬게? 소설은 뭐라 그랬게? 소설은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 나와 엄마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그렇지? 건우 엄마의 성격이야. 근데 얘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간접적으로 나온 다음에 직접 해줬어. 뭐라 돼 있어? 부지런하다, 친절하다 나와 있어요. 또 뒤에도 있어. 심상치 않은 의지가 있다.
정열이 있다. 아이를 섬에서 육지로 보내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이구나라고 나와 있어. 결국은 인물의 성격으로 모아지고요. A 부분 이후에 보시면 나랑 건우랑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건우랑 그 섬 얘기라는 책, 그렇죠? 글 쓰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야? 건우가 정치 현실에 관심이 있구나. 정치와 현실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중량 이 부분은 연계가 대부분이 똑같아. 그래서 뭐 딱 설명한 부분은 없는데 중량 이 부분은 뭐예요? 건우 할아버지랑 그렇죠? 윤춘삼 씨랑 그리고 나랑 이야기하죠. 뭐에 대해서? 조마의 섬에 대해서. 조마의 섬에 대해서 이 사람 태도가 어때요? 신비가 나무 미치겠다 그랬어. 뭐야? 분통을 터뜨려요. 속상해요. 죽일 놈들!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나는 거기서 어때요? 나는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를 잡아야지. 여기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현실을 잡아야 돼. 그게 뭐야? 동척에 나오죠? 일제하에서, 그렇죠? 일제하에서 국회의원과 유력자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현실이구나, 부조리한 쌍이구나 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걔를 잡으시면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계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렇게 되진 않는다. 너무 쉽다. 34번은 가장 나머지는 아예 없고요. 구체적인 묘사와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 제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건우 엄마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35번은 뭐 내용일치 문제가 되겠죠. 뭐 인류 중압과 건우 모자의 불화 그런 부분은 없겠고. 36번은 내용일치. 36번의 답이 4번인데 조마의 섬 소유권 이전에 참동하는 등장인물은 없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돼 있지. 그 뭐 시커먼 놈들 그렇죠? 라고 돼 있지. 걔는 등장을 대단하진 않잖아. 등장하진 않아. 37번은 보기 잊고 들어가셨어야죠. 땅을 걸들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 주체적인 모습, 뭐 저항한다, 현실의식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인데 건우를 저항의 주체들의 중심 인물로 볼 근거는 뭐 도저히 없지. 그냥 건우는 어때? 정치에 관심만 있는 정도라고. 그냥 그 섬 얘기를 통해서 30번에 2번에 나와 있잖아. 그냥 관심이 있는 거지 저항하진 않았어. 38번 한자 성분 문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자 성분 문제가 나오면 네가 아는 게 정답이야. 희한한 게 답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어휘 테스트, 우리말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각골 통한 한.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모르면 배워야지.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임경업전입니다. 소설은 뭐냐 하면 인물의 성격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려요. 앞부분에 호황과 임경업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싶은 게 뭐야? 임경업의 영웅적 대범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 그렇죠? 호황이라는 부정적인 인물과 임경업이라는 제목이 임경업전이야. 주인공이야. 호황이 임경업을 죽이려고 위협해요. 위협하는데 임경업이 어째요? 거기에 대해서 굽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황이 어떻게 해요?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임경업의 그 용맹스러움과 그 충심에 강복해서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야.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굽히지 않는 임경업에 뭘 보여주는 거야? 영웅적인 기계.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주요한 내용이겠지. 뒷부분도 마찬가지. 호황의 호의를 거절하고 호황이 그 공주인가? 순무공주. 그렇죠? 호황의 딸 순무공주와 결혼식을 거절하고 전 결혼한 몸입니다. 라고 떠지나가는 거죠. 다른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줘도 되겠지. 결국은 이야기하는 건 인물의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39번은 내용 파악하면 되겠죠.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그거 방해하지 않았지. 그 부분이 아니고. 40번 내용도 마찬가지 적절한 거야. 그 내용들 찾으면 되겠고요. 41번의 기억 부분은 회유하지만 항복하지 않는 거고 니은은 결혼을 제안하지만 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번도 마찬가지. 보기 내용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가 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번은 그냥 내용일치 문제. 무슨 연고인지 몰라서 모르지 않지. 알지? 모르지 않지. 알아서 같이 울었겠지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황의 도산시비곡입니다. 이게 고전 시가가 나오면 어휘로 접근해서 주제를 빨리 파악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산시비곡 역시 뭐 중요한 작품입니다만 연계는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자고. 어휘를 보자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쩌하겠는가? 초야 우생. 초야에 살고 있는 우생, 어리석은 선비. 초야 자연이죠. 동그라미 하시고. 하물며 천석 고황 동그라미 하시면 요이 알면 좋죠. 자연 친화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 그래서 자연 친화구나. 연하로 집을 삼고 연기 연자에 놓을 하자 필요 없어도 동그라미 자연. 풍월 동그라미 자연. 태평성대 동그라미 자연. 허물이나 없고자 만족감 자연 친화. 사면입니다.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거짓말이고요. 인성이 어질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옳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풍속과 인성은 살아있다. 어질다 라는 거가 되겠네. 여기 맹자의 성선설을 이황이 지지해서 그런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른다고 하더라고. 천하의 허다한 영재들을 속여서 말씀했을까? 아니라는 거지. 세상은 선하고 사람들 마음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수 보시면 유란이 제국하니 자연이 듣기 좋고요.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요. 자연 친화가 되겠지. 이 중에 피미일인을 이게 미인인데 이거 알면 좋은데 각주 달렸네. 임금 동그라미 하시면 연군지적 구제가 충이구나 라고 할 수 있네요. 오수연 산전에 대가 있고 전망대 누각이 있고 그 전망대 밑에 유수 물이 흘러요. 때나는 갈매기는 오며 가면 하고요. 자연 어찌하여 교교 백구는 밑에 있습니다. 현자들은 멀리 마음을 두는가? 이 자연에 있지 않고 멀리 가려 하는가? 라고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육수요. 춘풍의 화만산 꽃이죠. 동그라미 자연. 추야의 월만대 달이네요. 동그라미 자연. 사시가 흥 사시의 아름다운 흥 동그라미 사람의 흥과 같구나.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천광 밑에 보시면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끝이 없구나.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니 우주의 이치가 끝이 없구나라고 확대해서 이야기하네요. 43번은 답이 3번인데요. 삼수의 시적 대상은 그 순풍과 인성, 인심에 대한 얘기고 사수는 임금이라고 각주를 달아놨지? 다르네. 답이 3번이겠다. 5번은 대적. 화자의 인심을 점층적. 봄, 가을을 보다가 인간사를 보다가 우주를 봤으니까 확대된다. 가능하겠지? 44번은 정답이 4번인데요.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무심은 뭐라 그랬어? 수능에 나오면? 평가원에 나오면? 고전시가에서는 다 무욕이야. 무욕. 생각이 없다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자연체에서는 무욕이야. 그러면 갈매기 무욕함 자연 괜찮죠? 교교백구는 뭐라 그랬어? 얘는 현자라 그랬잖아. 얘는 멀리 마음 하는가라고 봤죠? 그럼 비판적으로 보는 거네. 그러면 무심한 이상의 투영 감정이 안 되겠지. 45분은 뭐 그냥 읽으면 정답 이렇게 보고죠.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B형이고요. A형도 연계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A형 같이 볼게요. 네. 자, A형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A형 지금도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A형 나와 있는 그 합법에서 일치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만 같이 한번 볼 것들만 뭐가 있는지 보실게요. A형은 좀 유난히 쉽네. 그렇죠? 유난히 쉬워서 확인 말씀은 없는데 A형 1번, 2번 문제는 아까 B형 4번, 5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고 3번, 4번, 5번 문제가 합법 문제 나왔습니다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야. 진행자만 쭉 읽으시면 되는데 거의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보기는 일상대화죠. 4번은 텔레비전 방송이죠. 그럼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 구분하시면 되겠지? 답은 나오겠고 5번 문제 보시면 그냥 기억, 니은, 매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답이 5번인데요. 소나무와 대비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둘 간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버드나무가 고향을 떠올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왜 소나무와 다른가를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6번, 7번 문제는 뭐 볼 게 없다. 그렇죠? 그냥 6번은 읽으면서 하나씩 그으면 돼. 순서대로 그으면 돼. 그렇죠? 8번은 고쳐쓰기 나온대요. 그러나가 아니겠지. 그렇죠? 찾으면 되겠다. 9번, 10번 문제는 B형 9번, 10번과 동일하고요. 11번 문제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혹시 알았나? 얘가 하나의 자음이지. 초성, 중성, 종성 알지? 그렇죠? 제 이름이 김재용인데요. 어디가 초성이야? 첫 발음이 초성.
중성 모음이죠. 그 다음에 종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도 한 개의 자음이고 얘도 한 개의 자음이지. 그렇죠?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음이지, 두 개의 자음, 그렇죠? 이거 모르면 진짜 비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후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 없지. 그건 어두자음은 아니야.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지. 우리 저번에 문제 나왔었지? 받고. 그렇죠? 얘 발음하면 어떻게 돼? 얘 발음하면 받고가 돼. 그렇죠? 여기 리을 비읍이 비읍됐다? 요거는 뭐야? 탈락이고, 그렇죠? 기억이 쌍기역 됐다? 요거는 뭐야? 첨가야? 아니야, 바뀐 거야, 교체. 왜냐면 얘도 단일한 자음이거든. 그렇죠?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음절의 끝소리 현상, 된소리 대기가 되겠지? 설명 줄 거야, 걱정하지 마. 12번 가보시면 보조사와 격조사를 이야기하는데 외우는 게 아니야. 보기에 있어. 보조사랑 격조사의 차이가 뭐야? 보기에서 찾았어야 돼. 네가 외워가는 게 아니야. 뭐예요? 보조사는 격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이고 첫째 줄, 보조사는 마지막 줄이요.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이는 거야. 이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으면 여기에 답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거 나와야지. 맞아요. 그러면 여러 문장 성분 해보자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써요. 부사어. 오늘은 간식. 부사어. 친구한테 가방을 따. 부사어. 악기 도 연주한다. 목적어. 책으로까지 만들었다. 부사어가 되겠지. 그러면 문장 성분 다른 게 4번 악기 도 연주하다네. 거기에 넣어보자. 악기 만 연주한다. 악기 는 연주한다. 악기까지 연주한다. 악기 한테 연주한다. 걔는 안 되네. 그럼 얘는 보조사가 아닌 거네. 답이 3번이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보조사와 격조사를 외우자는 게 아니야. 이가, 깨서, 을. 그거 외우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의 차이가 있는지가 보기에 주어져. 걔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좋지. 강조를 하는 거야. 태를 물어보면 뭐 잡으라고? 주어를 잡으라고.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어를 잡아야 돼. 주어. 그렇죠? 주동과 능동은 어떻게 돼요? 주동과 능동은 주어가 스스로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그렇죠? 주어를 잡아야 돼. 피동과 사동은 어떻게 돼요? 피동은 이 스스로의 행위가 주어한테 입히는 거야. 당하는 거야. 미치게 되는 거야. 그에 비해서 사동은 어떻게 돼? 주어가 누군가에게 이 행동을 또는 무엇인가에게 이 행동을 하게 시키는 게 사동인 거야. 결국 이 행위는 얘가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한다? 주어를 잡아라. 그렇죠? 푸는데 걸리는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 금방 풀려요. 해보자고. 그렇죠? 동생이 새 시계를 4개 보였다. 그러면 시계를 본 건 누구야? 나잖아. 그러니까 사동이 되겠지. 동생이 나로 하여금 시계를 보게 한 거가 되겠지. 있잖아. 두 번째,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해가 보여짐을 당한 것이 피동이 되겠습니다. 가보자고. 1번이야. 운동화 끈이 풀렸다. 운동화 끈 동그라미 주어져. 풀렸다. 피동이죠. 풀림을 당한 거죠. 니은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피로 동그라미 주어져. 피로가 풀림을 당했지. 피동 되겠습니다. 2번.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대. 아이 동그라미 주어져. 업히다. 아이가 업힘을 당한 거지. 피동. 니은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었으면 아기를 업은 건 누구야? 이모 아니야. 사동. 3번 기억.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그러면 말려진 건 뭐야? 나야. 옷이야. 나는 옷으로 하여금 말려지게 한 거지. 사동. 동생은 지랄했다는 친구를 말렸다. 말린다는 건 누구야? 친구 아니야. 내가 동생이 친구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니야. 사동. 새들이 몸을 녹였다. 녹은 건 새야? 몸이네. 새가 몸을 녹게 한 거야. 사동.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녹은 건 뭐야? 고드름이 녹았지? 사동. 햇살이 주어진다. 형이 친구의 꽃다발을 안겼다. 형 동그라미 주어. 꽃다발을 안긴 건 누구야? 안김을 당한 건 친구죠. 사동. 아기곰 동그라미어 주어. 포근이 안겼다. 아기곰이 안김을 당한 거지. 피동. 답은 5번입니다. 주어 잡으라고. 주어를 잡고 주어가 행위를 하는지 그 행위를 당하는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게 행위를 시키는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태가 나오면 주어를 잘 잡자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주어가 뭔지 모르면 안 된다. 주어는 행위의 주체다. 14번은 B형 15번 문제랑 같네요.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15번 문제도 역시 B형 14번과 같은 문제 읽으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16번에서 19번 나와 있는 지문은 인수에 있는 지문이고 공통지문, 작가주의에 대한 지문 아까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오는 지문은 다이오드, LED 발광 다이오드 지문이네요. 역시 인수에 있는 지문이고요. LED가 P형, N형 접합 다이오드 나오죠. PNP형 접합 다이오드 나오지. 그거 응용 지문인데 한 달러만 연계가 됐죠. 앞에 백열전구 형광등 잡아야겠다.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첫 달러가 잘 봐야 돼. 그리고 흐름을 알 수 있다. 볼게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면 그 뒤에 구체화가 되겠지. 거기 쌍밑줄이야.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렸다. 그럼 너는 이제 뭘 봐야 돼? 백열전구 이후로 나왔던 그 조명 기구들의 발광 효율과, 그렇죠? 발광 효율과 기구의 수명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 얘네들이 전개 방향이니까.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인데 빛이란 가시광선을 이야기한대. 그러면 이 발광 효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에 해당하는 부분도 주의해서 읽어야겠구나. 얘네들이 전개 방향인 거야. 얘네들을 네가 중심으로 글을 찾아 나가면 돼. 이후에 뭐가 나와요? 백열전구랑, 그렇죠? 형광등이랑 LED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LED 이런 것들이 뭘 잡을 거야? 소분류관의 차이점을 잡을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냐를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밑줄 그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궁금하지? 보세요. 제가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추가 한 번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읽을지 궁금하지? 첫 달락 읽으면 우리 수강생들은 다 알았다. 이렇게 되는구나. 벌써 끝났어. 이따 보여줄게. 좀 이따 그렇죠? 수업 시간에 보여줄게. 그걸 잡아야 돼. 20번 문제는 좋죠. 그렇죠? 열심히 찾아야 되는 문제야. 좋다는 얘기가 여러분이 찾기가 귀찮을 거란 말이야. 찾아야지. 근데 판단이 된다. 1번, 2번, 3번은 판단이 돼요. 그분이 요것에 걸려 있거든. 판단이 돼. 4번, 5번은 찾아야 된다. 찾더라도 어디 갈 줄은 알아야지. 4번이에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진다. 이거 모의 평가원을 좋아하는 지문이야. 화합물이 달라지면 전압과 에너지 크기가 달라지고 파장이 달라져서 빛이 달라져요. 이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만 보여준단 말이야. 기억 안 나면 찾으러 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해. 어설프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가더라도 어디에 가야 돼? 그 발광 다이오드의 앞부분에 가야겠지. 원리의 빛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가야겠지. 5번이요.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물질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이거 기억 안 난다? 잘 기억 안 나. 수은 입자가 아닌 열전자거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 찍어? 아니, 가라고. 가보면 있어. 이렇게 너가 확인이 되는 큰 줄기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 오시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밑줄을 걸었던가 위치만 기억해. 찾아가. 21번도 마찬가지야. 1번, 2번, 3번, 4번, 5번. 큰 것들은 기억해내시고. 근데 물어보는 게 다 뭘 물어봐? 발광 효율과 수명, 빛 물어보지. 우리는 미리 알았다니까. 미리 알고 하는 거야. 뭘 물어볼지 네가 이미 알고 있어. 네가 머리가 좋아서 지문 내용이 첨자가 다 기억나. 잘했다. 엄마한테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걸로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 머리 안 좋으면 어떻게 포기해? 재수해? 삼수해? 그게 아니라 글의 전개 방향을 잘 보시라고. 거기서 알려줘. 그런 지표들을 찾아가면서 읽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넘어가시면 고고학 지문인데요. 고고학 지문 문제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고학, 진화고고학에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지문으로 읽으시면 되겠고, 22번에 답은 3번이죠. 인물의 양은 언급이 없으니까. 23번은 음식의 종류로 자연 환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겠지. 24번은 활발한 교류, 사람이냐 자연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사람과 자연 구분하시면 되겠고, 25번은 이것도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 나와 있는 우유 지문이야. 미생물 살균하는 지문. 첫 문단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인수에 있어. 우유는 원유를 열 처리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거야. 근데 미생물을 제거할 때 D값과 N값이 나오죠. 그렇죠? D값과 G값이 나오죠. N이 아니라 Z, G값이죠. D값은 뭐라고? 두 번째 단락에 여섯 줄입니다.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열 처리할 때 개체의 수가 10분의 1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렇죠? N이 10분의 N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미생물의 개수가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G값은요. 특정 G 하나 둘 내려오시면 있네요. G값은 특정 D값의 10분의 1만의 시간에 개체 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데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얘는 뭐래? 온도래. 온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이 시간을 이 D값을 10분의 1로 줄이는데 필요한 온도가 된대요. 자, 그 온도가 알파가 아니잖아. G값이. 이게 G가 온도가 된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27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서. 26번 문제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그렇죠? 27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미생물 A랑 미생물 B랑 미생물 C가 1000개씩 있대요. A 보시면 60도에서 D값은 50초, G값은 10도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건 비교해서 보시면 B는 60도에서 D값은 50초 똑같네요. G값은 5도래. 그럼 A가 더 저항성이 강한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C는 65도에서 D값은 50초고 G값은 5도래. 조금 다른 친구네. 그렇죠? 하나씩 보자고. 1번 A, B가 들어있는 원유를 60도에서 100초 동안 열 처리하면 A와 B의 남은 개체 수는 각각 10개씩인데요. 이 D를 2배로 늘리면 100분의 1 된다 그랬어. 맞겠다. 정답이네요. 1000개에서 100분의 1 돼서 10개 정답이에요. 문제는 어려웠는데 답이 1번이라 금방 풀었을 거야. 그렇죠? 2번이야. A, B가 들어있는 원유를 65도씨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 처리하면 A의 개체수는 B의 개체수보다 많지. A가 저항성이 크니까. 그렇죠? 3번 A, B가 들어있는 원유를 70도에서 열 처리하면 B는 A에 비해 더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다. A가 더 저항성이 크잖아. 그렇죠? A가 더 많이 견디겠지. 4번 A, C가 들어있는 원유를 70도에서 5초 동안 열 처리하면 A에 들어있는 A의 개체수는 C의 개체수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60도에서 10도를 하면 G값이 나오는 거고 C는 65에서 G값이 5도니까 70도면 환경이 같아지죠. 그러면 같게 되겠다. 5번이요. B가 들어있는 원유를 65도에서 5초 동안 C가 들어있는 원유를 70도에서 5초 동안 그러면 두 개 환경이 같아지지. 그러면 B와 C의 남은 개체의 수는 10개가 아니라 10분의 1이니까 100개가 되겠구나 라고 갖다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재미있는 문제야. 재밌을 것 같고. 요 D값과 G값에 의해서 그 살균하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저온 살균, 저온 순간 살균, 초고온 처리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차이점들이 27번 지금 풀어본 문제로 나와 있네요. 차이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질문은 인센티브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인수에 나와 있는 거 많이 붙여 있어서 지문이 이렇게 겹칠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이 붙여 있어. 그래서 푸시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적인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렇죠? 그거를 객관적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연계 그대로 됐어. 이거 다 읽고 문제 걸린 시간 3분. 더 쓸 수가 없어. 이건 그냥 후루룩 하면 되겠어. 그렇죠? 후루룩 보시면 되겠고 30번은 그 방향성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네요. 나이덕은 제가 나이덕 씨는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시인이야. 올해도 역시 지문이 나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인인데 시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 자연과 인간의 조화, 성찰,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뿌리에게 쓰러진 나무 기가 막히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연대 국문과 나오고 지금 조대 교수님하고 계세요. 학벌 좋아. 그리고 나이 좋아. 나이가 50이 딱 좋아. 그래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6편이 나왔네요. 수능에는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가볍게 보자고. 역시 화자, 대상, 상황, 정사 읽어볼게요. 가볍게 보시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한 거니까 대상은 복숭아 나무인 것 같아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화장이 드러나 있네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모, 태도가 어때요? 내가 복숭아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 거리감이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 좋지 않았대.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대. 복숭아 나무 어떻게 했대? 멀리 지나쳤대. 태도가 어때요? 가까이 가지 않았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멀리서 알았대. 멀리서는 세모지만 알았다는 동그라미지. 점점 다가가고 있어. 눈부셔 알았대.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의법이죠.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을 읽는데 동그라미죠. 어떻게 하고 있어? 공감과 이해로 가고 있죠. 그냥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 싫었어. 그다 어때요? 마음을 이해하고 있대.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의인법이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금 어때? 멀리에서 가까이 갔죠. 그늘로 온 거야. 저녁이 오는 소리를. 저녁은 원래 밤이니까 부정적인데 내용상 긍정으로 봐야겠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 복숭아 나무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복숭아 나무 곁으로 복숭아 나무를 이해해간대. 이게 사실 인간사잖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어때? 모양이나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갖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 진짜를 알게 되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법 많이 쓰여. 31번 보시면 경어체 동그라미요. 웅장한 분위기 X죠. 2번 지시어를 반복. 중심 소재로 그 나무. 오케이. 2번 정답. 3번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할 맞으면 맞죠? 목적어 나왔으니까 김박성 X죠. 의인법 동그라미죠. 현실에 대한 비판은 딱히 없어요. 이 나무에 대한 동경인 거죠. 나무에 대한 일찬인 거죠. 그죠? 색채어를 활용할 끊으신 맞죠? 신화세계의 동경 X죠. 32번은 그냥 보면 되는데 답이 좀 잘 보이네요. 4번 화자가 외로운 게 아니지 복숭아 나무가 외롭고 심심하다고 했지. 33번은 그 밤나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요 개요목에 율지연기 나오는 화자는 어때? 밤나무 밑에서 글을 썼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복숭아 나무는 친밀감,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보기에 셋째 줄 그리워진다가 있어.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 그 그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고 나왔어. 긍정적 태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모래톱 이야기는 공통지문이네요. 문제 똑같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흥부전. 고전시가 흥부전 나왔다. 우리 수능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렇죠. 뭐 수특에 있습니다만 수특에 있는 부분은 매맞으러 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거기 매맞기 전에 그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그 부분 나왔는 거예요. 뭐 인물의 성격 알지? 그렇죠. 흥부 어때? 착하고 무능력하고 그렇죠. 알잖아. 놀부 어때? 못됐어. 흥부 안해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착하고 그냥 못 살지 뭐. 여긴 재밌는 게 작가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셋째 줄에 보시면 이 마음이 이러함에 부귀를 바랄 소냐 하면 선입법 들어가면 확인하실 거예요. B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놀부놈의 거동보소 독자와의 대화시도하고 있지. 작가의 개입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어요? 작가의 개입이라는 거는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난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소리 세 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지. 외우라고 했는데 외워봐. 해봐. 공부하고 해봐. 다 들려. 첫 번째 뭐야?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 놀부놈이 나왔다고 그랬죠. 평가. 두 번째 서술자의 감정유주. 슬프다. 라고 하는 거지. 세 번째는 뭐야? 독자와의 대화시도. 놀부하는 거동보소라고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숭에서는 다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서리법으로 나왔어요. 바랄 소냐?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개입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작가가 이제 평가가 드러난다라고 해서 요 인물에 대한 평가와 독자에게 말 거는 부분으로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수능에서는 서리법이 나왔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외우자고 했어. 중간중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거동보소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39번 보시면 운문체 뭐뭐 반복해서 운율감 좋죠.
답은 근데 뒷부분에 갈등 없고요. 과거 현재 교차 없고요. 3번 열거 조처, 해학적 조처. 이건 해학이지, 그렇죠? 풍자가 아니라 해학이지. 인물의 희화를 통해서 해학과 풍자가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이 뭐다? 인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렇죠? 배경묘사 없고요. 사건의 요약 제시, 묘사는 간접적 제시죠. 장면 제시 나온다 그랬어, 1번에. 외우라 그랬어. 40번 보시면 뭐 내용상, 그렇죠? 놀부의 나쁜 행동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다리 꼴짝도 뭐라는 거죠. 41번도 내용상 보면 되겠죠. 다른 세대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갉아먹기가 제비가 아닐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 42번에 속담 나왔네. 속담이 안 나온 지 8년이 넘었어요. 근데 8년 동안 안 나오면서 6월 월에 계속 한 번씩 나왔다? 6월 달에 나왔어. 9월에 또 나와. 그럼 속담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양상은 6월 9월 중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왔어.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안 나온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 속담은 알아야 돼. 기본적인 어휘력이잖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속담이 한 500개쯤 돼요. 그 정도는 알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언제 드릴 거야. 와서 봐. 회원가입하지 그냥 와서 봐. 그냥 와서 봐. 와서 보면 쭉 기출 속담들 한자성어들 다 올려드리고 기본 한자성어 속담 싹 정리해드릴 거니까 와서 봐. 같이 보자고. 같이 보자고. 그러나 정답의 원칙이에요. 어려운 건 답이 아니다. 원칙이야. 쉬운 게 답이야. 내려오시면 수특과 인수에는 시옷들 나왔네요. 세 편이나 실어놨다. 그렇죠? 국화야 불렀으니까 너는 어이 불렀으니까 대화체 너는 의법. 그렇죠? 국화 예찬. 이조년은 봄밤의 애상가 알고의 작품이고요. 이 시를 외우라고 그랬어. 연예인이 쓰기 좋은 시야. 외워버려. 최치원 초교화. 최치원이 훌륭하잖아. 근데 수능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한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치 저 나오지. 아쉽다. 우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니까. 얘는 이제 45번처럼 보기를 준다 그랬어. 주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최치원이 천재야. 천재. 근데 신분이 뭐야? 육두품이야. 그죠? 그래서 빈곤과에 급제했어. 수석으로. 그래도 천한 신라땅의 육두품이야. 출세할 수 없었어. 그래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나왔네요. 43번은 뭐 어렵지 않네요. 서리법은 가에는 없죠. 나다에는 있다고 보겠고 맹소적 가나는 없고 다에는 있어요. 다에 대한 문제구나. 청학적 심상 아무것도 없어요. 3번에 계절감을 주는 어휘 있죠. 국화, 이화, 그다음에 꽃, 뭐 장맛비, 뭐 바람 되겠지, 그렇죠? 시적 분위기 되겠지. 3번 정답. 4번 직유법은 나에만 있죠. 병인 양처럼 같이 뜻이야. 5번에 영탄적 표현은 다 있다고 봐요. 영탄적 표현 네 가지 뭐야? 우리 외웠잖아. 해봐. 첫 번째 뭐 감탄사. 두 번째 감탄형 어미. 감탄사 뭐야? 부름 놀람 느낌이다. 감탄형 어미. 뭐뭐구나, 뭐뭐노라, 뭐뭐네, 뭐뭐요. 세 번째 느낌표. 네 번째 서리적 표현. 되겠죠. 다 있어. 근데 화자의 단호한 의지 그건 아니에요. 저 예상감이죠. 44번 보시면 동풍이 불어오는 3월과 은하니 기우는 삼경. 44번 3번입니다.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 그건 아니지. 그렇죠? 사실 내용상 아닌 거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네요. 국화, 절개 뭐 어렵지 않다. 그렇죠? 45번 보시면 이게 안타까움이죠. 한스럽네 끝났지. 절망감 끝났지. 기대감 매우 없다. 좀 답이 좀 잘 보였네. 보기 문제 하지. 우리가 보기 문제 나오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보기 있는 걸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본문에서 사실 판단. 시는 안 틀려. 근데 보기는 가끔 틀려. 아니 소설은 가끔 틀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근거 확인하셔야 돼.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 보기에서 근거 확인을 하고 선지를 맞춰보는데 시 같은 경우는 긍정 부정이 많이 갈려요. 물론 내용상 관계없는 게 나오기도 하고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에 답이 많이 나오기도 해. 그거 맞춰보시면 정답 구할 수 있어. 오히려 쉬워. 그렇죠? 간단하게 A, B형 문제들을 쭉 둘러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6월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이만큼 연기되는구나. 큰일 나. 그렇죠? 이런 수준이구나. 큰일 나. 6월, 9월이 나오는 수준을 가지고 수능이 조절될 거야. 6월, 9월이 되게 쉬워? 수능은 제법 어려울 거야. 6월이 쉬웠네? 9월이 굉장히 어려워? 수능은 중간 정도 나올 거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해온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실력이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 제가 1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교단에 있습니다만 6월 1등급, 9월 1등급, 수능 3등급 굉장히 흔한 케이스야.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수업 안 들으면 된다 교사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내가 지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선지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문화 개념들을 바르게 알고 있나?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분석할 수 있나? 그걸 봐야 돼. 이거 찍어줬는데 이거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비연계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래?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것이 집에 갈래?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하는가, 접근하는가, 수능적인 마인드가 뭔가, 특히 문학에서의 개념들을 어떻게 네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의 반대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잡아야 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어학은 단기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1년을 끌고 나가야 돼. 결국 수능 가서 맞아야 되거든. 3월, 4월, 5월 중요하지 않아. 6월 한 번 점검한 거야지. 너가 맞게 방향 공부하고 있는지. 실수할 수 있어. 잊어버려. 어려워서 못 풀었어. 괜찮아. 시간이 모자랐어. 괜찮아. 푼 문제들은 읽고 이해한 문제는 맞았어? 그게 중요하다니까. 6월에 2지는 못 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잘했다. 9월에 1지는 못 읽을 거야. 나머지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수능 가면 다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해봐야 돼. 단계적으로. 결국 수능이야. 잘 봤다고 좋아하지 마셔요. 이런 시험은 수능에 나오면 1컷이 100이야. 199, 98 나올 거야. 99, 98 좀 심하다. 그렇죠? 98, 96 나올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지 말고. 하지만 실수 없이 한 건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주변 선생님 가셔서 물어봐. 내가 이렇게 썼고 이런 상태고 물어보면서 네가 맞게 가는지를 물어봐야 돼. 문제 더 많이 풀어! 더 많이 공부해! 잠자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그냥 과로로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그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잘 봐. 그러면 3시간 자! 2시간 자! 죽어. 7월 전에 죽을 거라 아마. 그렇게 하지 말고 방향을 보고 하자. 그렇죠? 제 블로그 보시면 수업 시간에 나와 있어요. 같이 오시고 확인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시고 제가 또 여러분 시험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좀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